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7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44% 상승했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첫 장에서 양 증시가 아주 크게 상승을 좀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4천억, 기관 투자자가 7,100억 매수하면서 코스피에 대한 지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 1,000억, 기관 2,2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니케이만 상해 종합은 크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오늘은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좀 크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딱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 길게 뜨면서 다시 한번 증시에 대한 반등을 예고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시가 좀 골고루 다 상승을 좀 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아주 높은 그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그런 우량주 위주로 좀 많이 매수가 들어갔던 것 같고요. 지수가 오른 것 치고는 골고루 종목이 아주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크게 올라가지고 지수가 이제 많이 끌어올려졌는데 사실상 이제 그렇게 골고루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요. 조금 편중되어서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증시 분위기는 바닥 라인을 한번 찍고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요. 21선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를 포함해서 지금 국내 증시도 계속 동일한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달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와 그 다음에 FOMC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은 이제 0.75%까지 이미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 이상 사실 올릴 것 같진 않고요. 한 0.75% 정도 올리더라도 우리는 적절하게 시장 상황에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상황들은 다 예상이 되었고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지수가 떨어졌을 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800포인트까지 거의 올라왔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 지금 V자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이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저점을 찍고 이제 좀 반등하는 추세를 이어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줄곧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추석이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증시에서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요. 그 모습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5.5원 정도 내려서 1373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고점을 찍고 이제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급격히 올라갔던 환율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주면서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수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0.75% 자이언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아무래도 이 환율이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급격히 올라갔다면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었을 때는 환율이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월봉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환율은 1,400원 근처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고점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라인은 넘어선 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워낙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 높이 유지가 되는 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도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인플레이션부터 좀 해결을 하고 보자라는 그런 FOMC에 대한 그런 방책이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 지수에 좀 초점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강도를 이제 줄일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이제 경제가 네, 거기에 유동적으로 좀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는 좀 그런 것들에 선반영되어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에 맞춰서 계속 돈을 빼고 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저점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증시가 이제 꽤나 많이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뭐 바로 이제 개선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뭐 그런 흐름에 대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저점 라인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종목을 잘 선택을 했다면 네, 결국에는 상승장이 다가오는 그 시기에 분명히 우리도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또 선물 지수 반등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뭐 크지 않지만 같이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수익률도 국채금리 좀 떨어졌고요. 3.3%. 하지만 여전히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좀 높게 유지가 되면서 증시에는 좀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이미 그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극화가 이제 줄어들기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환율이 계속 저렇게 높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번 떨어질 텐데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확실히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분히 지금처럼 계속 뭐 우리의 중심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0.56% 상승했고요. 17,9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점 후반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아주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은 크게 반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테마 전체가 지금 뭐 큰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딜에 너무 꽂혀서 좀 악의적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딜에 대한 자금으로 도대체 어떤 곳에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계속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저의 생각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영상 끝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히 일부분을 보거나 영상을 보지 않고 좀 그런 두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바라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전체를 좀 좋지 않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블록딜이든 유상증자든 그런 합병이든 그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었고요. 분명히 이 기업에 대해서 변모하고 있는 과정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산은 저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저는 그냥 일반 투자자일 뿐입니다. 네, 그렇게 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또 이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외 가격은 18,0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100원 정도 추가로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은 뭐 크게 많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는 조금 붙으면서 진행이 되었고, 뭐 큰 우리에게 뭐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1 거래량도 500만 주 정도로 네, 조금 감소를 했고요. 네, 100원 정도 그래도 추석 끝나고 그래도 하락을 멈추고 한 하루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하루 정도 자리를 잡는 것은 뭐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은 네, 지금 하락이 완전히 멈추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지금 당장 여기서 L자로 횡보를 한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뭐 급등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하나하나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흐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저점 매수 구간이 온다면 매수를 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다시는 안 왔으면 하는 그런 포인트였죠, 사실. 그래서 여기는 올 것 같지 않았던 그런 포인트가 지금 사실은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왔었기 때문에 저도 추석 전에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아니면 바로 이제 받치면서 또 이제 이런 골파기식으로 또 이제 상승이 바로 나올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분명히 이제 한참 두산 에너빌리티가 출발을 하기 직전에는 이렇게 골파기를 하면서 좀 쭉 떨어뜨리는, 그죠? 생각보다 좀 과하게 떨어뜨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대한 방향은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지금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21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며칠의 그 상황을 더 지켜보면 거기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은 가볍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자체는 고점 대비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없이 이런 바닥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혹은 바로 이 갭을 메워주는 그런 양봉 하나가, 그죠? 양봉이 이제 연속으로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좀 올려준다면 거기에 대한 좋은 흐름도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월봉도 이제 살짝 이제 20 월봉선 아래로 꺾였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월봉이 많이 찌그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좀 이제 꼬리를 달고 반등을 시켜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큰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한 지 좀 오래되었지만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 이번에도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상황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무시할 만큼 블록딜이 아주 치명적이었나 라고 물음을 던졌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록딜에 대해서는 뭐 일회성의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를 바로 보게 되면 오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116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네, 추석 전과 지금을 또 연장선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원을 보시면은 또 모관서울이 또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옵션 만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할 만한 그런 물량이 남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공매도를 이제 원책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모관서울에 대한 물량이 공매도로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건서울에 대한 물량이 언제까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네, 7일 정도는 계속해서 좀 모건서울에 대한 매도 물량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도 네,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를 언제 끝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제 뭐 매수가 들어왔지만 금융 투자가 좀 매수를 했지만 투신도 이제 좀 매도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9월 1일자부터는 네, 투신도 좀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13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일단 뭐 크게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이 지금 뭐 좋아 보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뭔가 주요한 매수 세력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주가도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조그만 매도가 나오더라도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건서울이 이제 50만 주, 40만 주를 저렇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적극적으로 아래로 찍어 눌리면서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크게 주가가 움직이는 밴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반등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더 이상 이제 적극적으로 밑으로 눌릴 만한 명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좀 지켜보면서 오늘 이 수급과 차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적극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960만 주로 이제 추석 전에 마무리했다가 1000만 주까지, 1030만 주, 거의 1040만 주까지 또 이제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딜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국매도 잔고가 적극적으로 좀 감소를 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좀 공격적으로 국매도 잔고가 좀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국매도 거래량이 좀 많았던 날까지가 9월 7일까지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1국매도 거래량이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국매도가 이제 증가하는 비율도 좀 줄어들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 국매도 잔고를 언제까지 저렇게 늘리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딜 물량이 국매도로 이용이 되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황상 뭔가 외국인 투자자 모관서울과 블록딜과 그 국매도 잔고가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좀 연결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던 간에, 네,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끝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그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전 테마가 다시 움직일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올라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대차 잔고를 한번 보면 지금 시간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진 않았습니다. 그 주요 거래원에도 아직 뭐 크게 공시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네,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은 것 같고요. 대차 잔고는 뭐 비슷하게 2,800만 주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 물량 대비해서 뭐 당일 물량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고요. 네, 보유율은 11.68%로 계속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딜로 외국인 보유율이 늘어났던 부분이 그대로 이제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블록딜 전에 그 물량으로 거의 지금 수렴을 한 상황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관서울이 계속 적극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10일 동안 CS증권이 1000만 주 매도했고요. 모관서울이 520만 주 매도할 만큼 상당히 이제 크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CS증권과 한국증권은 이제 주관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매도가 상위로 잡히긴 하더라도 지금 모관서울이 아주 크게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뭐 저렇게 저 모관서울에 집중을 하고 차트에 집중하고 뭐 그럴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네, 그냥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모관서울에 대해서 지금 이 하락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 상단과 이 하단입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이 뚫리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밴드가 유지가 된다면 이런 밴드 하단 구간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 기회를 노리면서 계속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주가가 올랐는데 올라가지 못했다, 뭐 그렇게 해서 전체를 판단하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테마도 순서가 있습니다. 네, 올라가는 테마는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내려가는 테마는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올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주산업, 방산이 이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추석이 끝나고부터는 또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테마 전체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도 있고, 혹은 다 같이 올라가는 시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원전을 비롯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분명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자체 설명 전에 아까 말씀드린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블록딜을 하고 그 금액을 도대체 어디다가 쓸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근데 저도 좀 유심히 살펴보던 차에 두산건설에 대한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산 자체의 이제 그런 이자, 그죠? 유동 비율을 높여서 이자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해소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가 이제 두산 테스나를 좀 살펴보았을 때 두산 테스나가 이제 339억 원이었던 단기 차입금을 이제 339억 원의 규모의 단기 차입금을 또 증가를 한다라는 결정을, 네,
8월 29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 증가를 한 이유는 차입 목적은 시설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최근에 두산이 이제 두산 테스나를 인수를 하면서 그 두산 테스나에 대한 시설 투자를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은 그 웨이퍼 검사 장비입니다. 검사 장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웨이퍼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흔히 접하거나 혹은 우리가 주로 쓰는 그 반도체 칩 있잖아요. 그 반도체 칩은 모두 웨이퍼로부터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에 대한 8대 공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웨이퍼를 반도체 8대 공정이죠. 그래서 웨이퍼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곡차곡 이제 그 반도체 칩을 위한 층을 쌓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뭐 증착을 하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근본은 웨이퍼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웨이퍼에 대한 분량을 검사하는 기업이 테스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이 테스나가 이제 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또 이제 그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또 테스나에 대한 파이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두산그룹이 두산 지주사가 테스나를 인수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반도체 시장이 좀 죽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뭐 재작년보다 확실히 침체기가 좀 예상이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가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이제 그런 AI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이터 저장 용량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그런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상당 기간 오래 차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태 있죠. 그렇게 모두 이제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시설 투자와 함께 또 반도체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두산그룹이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9억 원의 규모의 단기 차입금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 테스나가 투자하는 그 시설 투자 금액이 1200억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1200억 가까이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저 300억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두산 테스나에 대한 최대 주주를 보았을 때 두산 인베스트먼트가 있거든요. 근데 두산 인베스트먼트가 두산이 이제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최대 주주에 대한 보유 지분이 19.71%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보유 지분이 좀 떨어지죠. 19.71%.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두산이 두산 테스나에 지분을 높이면서 그 시설 투자에 대한 금액을 주기 위해서는 제3자 유상증자를 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도 이제 두산 퓨얼셀에 대한 지분을 주면서 그렇게 현물 출자를 진행했던 적이 있고요. 이 두산 그룹 전체는 약간 이제 그 그룹 내부적으로 좀 그렇게 돌려먹기라고 해야 되나요? 좀 표현이 그런데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아래에 있던 두산 산업 차량을 그 두산 밥캡 밑으로 넣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로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산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팔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그 지분을 판 금액으로 그 이자의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리스크만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지분을 팔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다른 데 투자를 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흐름상 그 두산 테스나가 단기 차입금을 결정했던 그 날짜와 그 다음에 이 두산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지배력을 좀 보았을 때는 이 두산에 대한 두산 테스나의 지배력을 높이면서 시설 투자 금액을 두산 테스나로 주기 위해서는 약간
그럼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것을 진행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두산 인베스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네,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했을 때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블록딜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블록딜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아서 판 게 절대 아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이제 고점이어서 판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배력을 유지하는 그런 최소한의 지분을 유지한 채 그런 새로운 투자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두산 테스나가 그 다른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려고 9월 초에 검토를 하다가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인수를 포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시설 투자를 통해서 그 시설을 마련을 하겠다, 증설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와 지금 맞물리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블록딜은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잠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리뷰에서 두산 테스나 얘기가 좀 오래 나왔지만 블록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오래 설명드린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좀 이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 뭐 계속해서 나왔던 소식입니다. 올해 두 번째 회사채 발행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대 1,000억 원까지 발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최대 1,000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1,000억을 잡고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500억 원 규모를 2년물짜리를 회사채 발행을 준비를 해서 네, 그 수요를 모집을 하고요. 그 수요가 이제 22일과 오는 22일이죠. 9월 22일에 수요가 예측이 되고 그 발행은 29일로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이제 최대 1천억 원까지 그 이상 모집이 됐을 경우에는 이 회사채를 2배 규모로 늘려서 발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회사채가 그만큼 인기가 있어서 그렇게 최대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400억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이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800억까지 그 이상 1050억까지 모집 금액이 모이면서 800억까지 최대로 이제 늘려가지고 발행을 했던 거고요. 그만큼 회사채, 두산 에너빌리티 회사채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졌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 달 말에 수요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회사채에 대한 인기가 조금 시들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자, IAEA에서 한전 바라카 원전 운영 안전성을 최고로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운영 전문가를 이제 5명을 파견을 해서 2017년에 점검을 했을 때 지적된 그 사안들을 모두 반영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제 그렇게 원전 수출했던 그 프로젝트죠. 아주 대형 프로젝트였고요. 1400메가와트급 4기를 성공적으로 기간 내에 아주 값싸게 한 기당 5조 원 수준으로 네,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라카 원전 사업은 UAE의 전체 25%의 전력을 담당할 만큼 국가적으로 아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게 2009년에 수주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이제 1, 2호기가 상업 운전에 돌입을 했고 3호기는 연료장전을 완료해서 이제 가동이 임박했다. 그래서 이 수주를 하고부터 네,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 네,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거의 한 12년, 3년 정도가 소요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그런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다가오는 그 제2의 원전 르네상스 세계 시장을 또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수주를 하고
건설을 완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2030년, 2040년에 그 원전을 돌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그죠? 2023년에 수주를 2022년에 지금 수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13년 뒤면 2035년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아주 그 발주가 줄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 2년간은 점점 이제 그 원전에 대한 발주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그 뜬구름 잡기식 소식들이 점점 하나 둘씩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AEA에서 또 추가로 나온 소식은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 안전구역을 협의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을 완전 가동 정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가 감소를 했는데 이제 원전 안전구역까지 협의를 하면서 좀 더 리스크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촉각을 두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도바 쪽, 뉴스케일 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그 SMR 사업을 또 참여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동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뉴스케일 파워, SMR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동유럽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냐면 러시아와 이제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LNG 가스를 없애버리고 그죠?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야욕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에 비협조적이면 언제든지 그 가스관과 그 에너지 공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국가들이 좀 신재생 에너지를 처음부터 다시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는 국가들도 많을 거고요. 좁은 지역에 아주 효율적인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추진을 한다면 이런 원전에 대해서 계속 검토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이어서 몰도바까지 그죠? 그리고 루마니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그 동유럽 쪽에서 지금 확실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몰도바 인프라 지역 개발부 장관이 발표를 했고요.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축소를 위해서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의 SMR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뭐 유한타 증권에서 이제 주간 추천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추천 종목인지 아닌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10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 실무안에서는 LNG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16.6기가와트, 2036년까지는 5.7기가와트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5번째로 국가 가스터빈 기술 개발에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지금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을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착수 기념식을 진행했고 지금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내 LNG 복합 열병합발전소형 가스터빈은 GE라든지 지멘스라든지 미쯔비시죠. 이런 외사 제품이 독과점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국산 제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 국산화가 성공해서 이제 열병합 발전소에 그렇게 계속 가스터빈이 들어간다면 설비 및 시공을 합해서 신규 수요는 22조 원이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 22조 원이 나올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안분을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30%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라고 하면 6조죠. 네. 그래서 지금 가스터빈 시장,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중에 해상풍력 시장 이런 것들 중에 계속해서 국산화를 위해서 좀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명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년 뒤, 3년 뒤 이게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추진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수주 소식이 줄줄이 들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가져왔던 것이고, 그런 블록딜 하나로 이런 모든 것들, 원전, SMR, 가스터빈, 해상풍력, 뭐 태양광, ESS, 뭐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만큼, 그 기술력을 무시할 만큼 아주 큰 악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떨어져서 좀 뭐 기분이 안 좋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근데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 주가에 너무 연연하시면 분명히 이 종목 이외에도 다른 종목에서 뭐 수익을 얻더라도 그 수익이 본인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상황이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나왔던 수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것은 이 주가가 움직이고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투자에 대해서 주식 시장에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이 기업에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흐름 그대로 타고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원하는 목표가까지 올라가서 그게 정리가 되더라도 그 다음 제2의 종목을 찾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고 그 기준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다면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 투자법은 유효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주가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올해 연말이든 뭐 언제든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